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모든 진화는 공진하다 라는 제목의 박지용 작가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경쟁은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진화적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한 종의 변화와 다른 종의 반응을 통해서 공진화, 즉 함께 진화하게 되는데요. 어떤 평형, 이퀄리브리엄은 수시로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엔 노화, 변태, 적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진화는 목적이 없습니다.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고 고정된 진화는 없으며 상호작용 속에 변화하는 것인데, 이 상호작용은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본질입니다. 혼자서는 진화하지 못하고 모두 함께 진화하는 것으로 공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생태계의 탄생에서 최초의 경쟁, 산소를 만들다 장에서는 원래 원시세포는 인지질막, DNA, 리보솜으로 이루어진 단순 세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산소 호흡을 했다가 다음에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산소 호흡하게 되는데, 최초의 독립영양 생물인 황새균은 온천이나 화산 같은 극한 서식지에서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 시스템 최초 설계자로서 이 극한 상황이 서식지에 있는 황화수소를 사용하여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햇빛을 받아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 황새균이 황화수소를 사용해서 빛과 함께 ATP를 만들고 이 ATP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황화수소는 물보다 분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되었는데요. 나중에 물은 광합성자를 통해서 산소라는 부산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산소는 반응성이 세서 세포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는 현대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산소는 생명체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산소가 메탄과 만나서 CO2와 물을 생성하게 되고, 암모니아와 만나면 질소산화물과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포화되면 대기로 전이 되게 되고, 이 대기에서 자외선을 만나 오존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층을 형성해서 오존층을 99% 정도 차단하게 됨으로써 지구에 비로소 자외선의 위협이 없는 생명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소는 세포에 피해를 가기 때문에 이 산소라는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광합성 세균은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생성합니다. 앞서 보았던 황새균처럼 말이죠. 이 세포막 시스템에서 생성된 산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산소 호흡이라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식물과 동물에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진핵생물의 세포호흡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가 세포질 내의 해당 과정입니다. 포도당이 세포질 내로 들어오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는 단지 ATP가 두 개만 생성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TCA 회로를 돌게 되면 이 피부르산이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NADH와 FADH2를 생성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이것이 스스로 이동하여 ATP를 32개에서 34개 정도, 단지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에서 2개 생성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생성물로는 물과 ATP 36개, 38개 정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대세포 공생 흔적인데, 이것의 결정적인 역할,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조 세포들은 기존 도구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 이 산소 생성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다른 예로 탄소와 탄산수소가 결합해서
탄산 칼슘이 되는데 이것이 석회석으로 되어 탄소를 보관하게 되고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10배 이상 사용할 수 있어서 비로소 어떤 생명체가 사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계를 통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포 내 공생과 진핵생물의 탄생에서는 이 고세균이 호기성 박테리아를 자기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상호 공생을 하게 되고, 이 상호 공생에서 더 나아가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되어 미토콘드리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DNA 복제와 같은 것을 이 고세균에게 모두 다 넘겨버리고 자신은 산소의 위협에 대항하여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 ATP를 산소를 처리하고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게 된 것이죠. 진핵생물의 체내 목축업을 보시면 이건 식물의 경우인데 시아노박테리아는 원래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진핵생물하고 시아노박테리아의 상호공생, 세포 내 공생으로 말미암아 엽록체가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포도당을 요구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게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세포로부터 인산염, 질산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복제와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아노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의 공생인 조류, 해조류 같은 산호와 같은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군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번식에도 용이하고 섭식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단세포 진핵생물들은 군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아직은 다세포 생물까지는 안 되고 한 10억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진핵생물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생생물, 균, 동물, 식물로 나눌 수 있고 다세포의 진화는 동물의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세포 생물은 광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종을 포식해서 잡아먹는 식의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캄브리아 대폭발에 보시면 캄브리아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중섭식, 적극적인 포식이 시작되어 문이 다양화되고 포식을 위해서 눈과 같은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이빨과 같은 무기, 이런 것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사체를 흡수하고 생체 흡수를 하는 것만으로 DNA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진화하게 되어 군비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진화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눈의 출현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에 따라 눈이 발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낮과 밤이 있었으나 눈 발달 후에 비로소 낮과 밤의 의미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인 산호초에 대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노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이 합쳐져서 조류, 즉 산호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안가는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염류가 많은 부분입니다. 강과 해안이 만나는 그 부분 말이죠. 여기에 빛이 더해져서 이 조류가 생산자 역할을 해서 여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산호는 바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이지만 엽록체가 없고 내부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가 합쳐져서 산호가 광합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호는 자포동물군에 속하는 것으로 말미잘, 해파리, 히드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산호초에는 생물이 약 3만 종, 물고기의 4분의 1이 이곳에 서식하는 말 그대로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고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져서 해양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선 지상 생태계의 탄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균과의 공생. 그래서 해안 생태계 경쟁에서 일부 생물들은 패배하게 되어 좋은 자리를 상실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 해조류가 쫓겨나서 해안가나 민물에서 새 환경으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새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식물이 이 곰팡이와 세균이 곰팡이와 공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물리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에 더해서 균근이라고, 균으로 이루어진 근이 연결이 되면 균사가 뻗어 온 땅에서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물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물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무는 이 균근에게 포도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균근이 어떻게 보면 식물을 기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식물 파트너로서의 세균은 특히 질소고정 세균을 들 수 있는데, 세균의 역할로는 분해자, 생산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질산염은 질소고정 세균에 의해서 식물에 고정되게 되고, 이 질산염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에 각각 전이가 되게 됩니다. 대기질소는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가 불가능한데,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데, 질소고정 세균은 이것의 결합을 분해시키고 질산염과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이 질산염을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혐기성입니다. 산소가 필요 없고 질소 분해 시에만 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물에서는 우리 인체의 헤모글로빈처럼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유사물을 만들어서 질소 분해 시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물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엽록소나 헤모글로빈이나 비타민 B12가 각각 분자 구조가 유사한 공통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가에서 물러나는 식물들을 보시면 정자에 진한데 물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꼬리를 포기하고 미토콘드리아나 영양분도 버려서 정액과 껍질만 남긴 꽃가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난자의 전략은 암술 깊은 곳에 정액을 기다리는 전략인데, 바람을 이용한 꽃가루 수송 작전, 이런 것을 해서 진화의 승자는 결국 양치류는 습지로 밀려났지만 바람이나 꽃가루, 그 후에 나오는 곤충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시 식물이 내륙 정복을 성공하게 됩니다. 곤충과의 연대, 꿀과 꽃가루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데요. 여러 식물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소수 식물종은 바람에 의지해도 같은 종의 암술에 도달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곤충에게 수액은 뺏기지만 같은 종과의 꽃가루 전달 성공률을 급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곤충과 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꽃이 다 다르고 여기에 맞는 곤충들도 다 다릅니다. 개화 시기의 차이, 변이의 공유, 이런 것들 통해서 종이 분화되게 되고, 여기에 각각에 대한 곤충도 꿀 먹는 시기 차이, 교미 시기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점 다른 쪽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은 시기처럼 움직이고 계절에 따라 피고, 그 계절에 맞는 파트너와 공진화하며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식물은 씨앗에 배젖을 넣어 영양을 제공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딱딱한 껍질은 동물이 소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새들은 단당류가 가득한 포도 같은 과일을 선호하게 되고, 식물은 이를 위해 과일을 진화시킵니다. 설치류는
호두 같은 단단한 껍질을 벗기기 위해 치약 이빨이 적합하고 씨앗 전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색채 공진화는 열대식물 그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 이런 색깔, 영양 풍부한 씨앗이라는 것을 알린 강렬한 색깔을 통해서 인간의 컬러 시각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신료도 진화적 역할이 있는데 항균, 그러니까 벌레나 세균으로부터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식물에서도 해충이나 세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3장에서 식물과 동물의 공진화를 보시면 식물의 입장에서 광합성을 시작하려는 순간 초식동물이 덥석 잎사귀를 먹게 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비상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어적인 전술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알칼로이드 독, 그 살포에서 인간의 쓴맛은 이 독 식별 능력으로 인해 발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가시나 두꺼운 잎 껍질을 만들다든지 생물학적으로 잎 상처에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향기를 발신하는데 이 향기 때문에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천적들이 출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어적인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식동물의 입장에서는 이 식물의 잎을 먹는데 잎 속 세균들 덕분에 이 독이 무력화되고 식물은 그래서 독을 제조하든지 아니면 잎을 증식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효율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 진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화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벌레도 식물 독을 오히려 자기 방어용 무기로 전환시켜서 천적에 대한 트랩으로 가동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존 게임을 하는 것이 이 식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식물들 초원으로 나서다에서는 여러 지역, 예를 들어 추위가 심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지역에 나무 포기보다는 풀이 빨리 성장하고 꽃을 피워 번식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 풀이 적합한 적응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균근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초원은 얕은 흙일 때 무기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풀이 선점하고, 풀이 선점해서 점차 흙이 깊어지면 거기에 관목이 자라고 교목이 자라더라 라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동물들도 초식동물에서 숲이 생기면 육식동물 같은 이 동물군도 교체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작은 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둥지에 새들이 위장하게 되는, 그래서 천적들이 털이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에 매미와 같은 곤충이 알, 애벌레, 성충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함께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은 세균과 곰팡이가 분해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 하면 낙엽층이 두터워지면 여기에 빛을 싫어하는 생물 집단, 지유류, 버섯 같은 집단들이 이 낙엽층에 살게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4장 다른 생명의 털을 잡다에서는 소는 초식동물이 아니다 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식동물은 농장주의 역할을 하는 내장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반추위에는 온도와 pH가 이 풀들을 소화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내장 세균도 분해가 돼서 균체 단백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의 영양 루트로는 풀이 세균과 원생생물의 먹이가 돼서 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고 소가 세균을 소화시킴으로써 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는 초식
육식과 더불어 균을 육식하는 간접 육식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동물들을 앞서 이야기한 바다산호, 육지이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갯민숭, 달팽이, 그 다음에 대왕조개, 점박이, 도룡뇽 이런 것들이 조류와 함께 공생함으로써 엽록체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나무의 수액을 먹는 방법으로는 진딧물과 공생을 하게 되는데,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고 진딧물은 단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나무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수액이 장기 흡착되면 여기에 곰팡이가 유입되게 되고 질병이 확산돼서 나무가 죽게 됩니다. 매미는 나무에게 굉장히 나무의 입장에선 최악인데요. 단물을 배출하고 개미까지 개입하게 되어 식물이 이중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부전나비 애벌레는 이 등에 개미가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천적으로부터 애벌레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군 개미와 사자 동맹에서는 개미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5천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균류를 재배해서 이것을 먹고 살았는데요. 이 균류를 재배하기 위해서 사자 동맹을 맺습니다. 개미는 잎을 공급한 버섯 재배지로서 잎을 공급하고 균류를 보호하고, 균류는 질소고정 세균에게 당분을 제공하면 이 질소고정 세균은 당분을 제공받고 버섯 생장에 필요한 질산염을 생성해서 균류를 키우게 됩니다. 항생제 동맹으로 개미에게 붙어있는 슈도노카디아라는 세균은 버섯에 붙는 진균 기생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4개의 생물 군단이 하나의 지하 제국을 농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농업을. 기생의 대가는 근친상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기생 말벌과 숙주 애벌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벌이 숙주 애벌레에 알을 낳는데 이 숙주를 죽이지는 않고 체액을 흡수하면서 숙주의 생존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알은 수컷을 소량으로 낳고 후속 알을 암컷을 대량으로 낳으면 수컷이 모든 누이와 교미하게 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의자 매미도 얘기하고 있는데, 매미와 기생체와의 대결에서 어떤 것이 생존하느냐, 소수주기 전략이 있습니다. 기생체 생애 주기와 최소 공배수, 소수, 그러니까 겹치는 확률을 낮추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군비 경쟁은 초기에 3, 5년 주기의 매미가 등장하면 기생체도 그에 따라서 3에서 5주년 주기로 적응을 하게 되는데, 매미가 더 긴 소수 주기를 갖게 되면 기생체 주기가 일치 실패하면 매미의 생존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적 생존 게임이다. 동시에 출현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새에게 기생하는 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뻐꾸기의 탕란 전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생과 공생은 이것이 애매한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 관계의 변주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 계약은 공생이었습니다. 나무는 꿀물을 제공하고 개미는 그 꿀물을 받고 천적을 방어하는 상생협정이었다가, 나무의 위협이 감소하면 꿀물을 삭감하게 되고, 꿀물을 삭감하게 되면 개미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딧물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개미가 진딧물 체액 때문에 곰팡이가 몰려들게 되면 이것이 나무에게 위협이 되게 되는 기압 파괴의 과정. 그래서 기생과 공생은 유동적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생존 전략은 상황적 합의이고,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생태계에 유연한 생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포식과 피식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먹잇감이 사냥꾼을 결정하는데, 초식동물이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포식자가 진화하면 초식동물이 덩치가 커지고 소화장기가 커지니까 포식자도 그에 맞춰서 근력이나 스태미나가 증가되게 되더라. 먹이가 포식자를 디자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에서는 나방이나 박쥐의 생존 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밤에 나방이 맞춰서 살기 위해서 체형도 변화하고 보호색을 가지고 모양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박쥐도 고주파의 초음파를 선택해서 반사율을 높여서 나방을 더 캐치해서 잡아먹게 되더라 라는 여러 가지 공진화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서는 시각과 위장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주고 있는데, 초식동물의 눈이 양옆으로 나 있어서 시야각이 270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천적을 감시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육식동물은 정면으로 향해 있어서 입체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사냥거리 측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등푸른 생선인 물고기는 위에서 봤을 때 푸른색이고 아래에서 봤을 때 하얀색이면 위와 아래에 있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는 햇볕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야를 교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난초 색깔과 비슷한 사마귀, 그 다음에 카멜레온, 흉내문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지구의 공진화인데요. 지구 생명은 눈덩이 지구가 빙하기로 인해서 생명체가 대량 멸종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급속도로 다시 진화로 채워지게 된다. 산소혁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러한 환경격변, 멸종 재창조를 통해서 생물과 지구는 공진해 왔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했는데, 여태까지는 지구가 수십억 년의 공진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서 200년 만에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멸종은 어떻게 보면 지구가 생물에게 건너는 인사로서 생태계를 재편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포식자는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의미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산호초의 터전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석회암과 대리석도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인간과 함께에서는 숲이 남긴 유산으로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진화된 인류가 어떻게 자연에게 사막화로 어이없게 보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털과 땀도 포유류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저당 분해 요소가 없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유를 먹는 어른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겨울을 대비해서 곡물을 진화적으로 선택한, 그래서 병밀 수술을 주된 곡식으로 장기 저장해서 먹어왔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종의 지배적 경쟁력은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인간과 경쟁하는 모든 종이 여태까지 멸종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수십억 년의 생명망이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자연의 선택이 아닌 인간 선택에 종속된 생태계에 대한 걱정하는 말로 이 책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페이지 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